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 더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마 의지를 고수했고 당 지도부에는요.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선거운동까지 했죠. 오늘도 임종석 배제 후폭풍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임 전 실장이 어제 저녁에 현장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친문 동료 의원들 나왔고요. 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옷차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할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선거 유세할 때는 파란색 잠바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당을 향해서 컷오프 재고 요청을 한 만큼 이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홍영표 의원 뭐라 그랬냐면 임 전 실장이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임 전 실장의 이의 제기가 당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현희 후보가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녁에 중성동 갑에 위치한 왕십리역 광장에서요.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녁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어제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 친문이자 이 공천 논란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윤영찬, 송갑석 의원 여기 와서 임 전 실장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임 전 실장 유세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어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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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임종석을 이렇게 했어? 방송 좀 많이 내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친문 의원님들이 당을 장악할 걸 좀 우려해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선이 잘못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전략뿐만이 밝힌 이후에 오늘 입장 발표한 시기까지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전엔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후에는 왕십리역에서 저녁에 퇴근길 인사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전략공천 의결에 대한 항의성 저녁 인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박진영 부원장님, 일부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런 장면들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실제로 이 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겁니다. 네. 홍익표 의원이 다른 지역구로 옮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갔죠. 당의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지역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의 권한을 가지게 된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입 인사를 데리고 오는 케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임종석 실장이 내 지역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임종석 의원을 꼭 중성동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출마를 권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왔습니다. 실제로 강남 쪽에 그렇죠. 송파갑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충할 수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극단적 대립구도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송갑석 의원, 윤영찬 의원이 임종석 의원을 지원하러 오는 것은 저는 임종석 실장이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임종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내 갈등 구조를 개파 대결로 끌고 가는 증폭시키는 역할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오해를 사는 것이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국회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지금 반문, 비문에 해당되는 의원들까지 오게 했을까요? 어떤 또 다른 정치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양쪽에서 다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했어도 좀 막았어야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임 전 실장의 선택지가 이제 당에 잔류하면서 뭐가 있느냐, 뭐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뭐 불출마, 탈당, 다른 지역구, 뭐 얘기한 많이 나왔는데 일단 당에 재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종우 실장님, 네. 재고 요청 받아들여질까요? 재고 요청을 한다는 건 당을 여전히 당에 남아있겠다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의원들을 보면 그냥 탈당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공천 불복을 하면서 이 탈당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뭐 경선시켜달라라든지 하면 당내 투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결의 지금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네. 재고해달라.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공론화 시켜달라. 공관위에서 예. 그러니까 중성동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호소 거의 좀 호소였잖아요. 호소를 보면서 결기 대신 호소를 보이는구나. 이거는 당을 떠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아마 임종석 그 전 실장은 좀 억울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마포갑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었어요. 네.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컷오프 됐고 그 당시에 전략 공천 지역이 돼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거기서 당선되고 손혜원 의원이 그 자리를 비우자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복귀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성동갑도 자신이 컷오프 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간 거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지역에 사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또 그 후배였고 하니까 쉽게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견주어 봐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이 발표는 진짜 결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탈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뭐 재고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냥 계속 잔류할 거라 보십니까? 네, 그렇죠. 어저께 저는 만약에 정말 결기를 보이려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나를 위해서 중성동갑을 재고해 주세요. 며칠 밤을 새서라도. 이건 아니죠. 진짜 결기가 있다면 정말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이번 공천이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 이기겠습니까? 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의원들 지금 억울해하는 것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안위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박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 지역구 갔는데 다른 의원들 오는 것들을 또 환영을 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열기가 안 보였다. 뭐 괜찮아요.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임 전 실장 얘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 보였을지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양진 변호사님, 마침요 공교롭게도 민생 행보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 러닝머신 위에서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을 딱 맞닥뜨려서 묘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맞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간담회에 앞서서 이 트레이너와 함께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걷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임 전 실장의 모습이 저렇게 화면에 딱 네, 비춰진 딱 나오네요. 겁니다. 네, 당시 이제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렇게 한동안 임 전 실장의 모습을 보면서 걸었고요. 뒤늦게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채널을 황급히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러닝머신 시작 딱 카운트다운 3, 2, 1 하니까 화면에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 보고 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연출을 해도 좀 이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네, 얘기 듣고 하면 화면까지 쭉 보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러닝머신 화면에 임 전 실장 딱 나왔을 때 이재명 생각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표정 관리가 좀 하는 게 보이던데.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 표정 관리해야 될까? 글쎄 뭐 저 같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데 뭐 이게 방향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해놨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586 심판론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윤희숙 씨를 공천을 했고 함은경 같은 분을 영입을 해서 정책래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놨던 것 같고요. 예. 다선들과 586을 대상으로 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미 있는 하나의 이 전략적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와 이 법률 시스템이라는 것도 기계가 돌아가려면 또 윤활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들, 이 잘라내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이 인간적인 배려라든가 또는 뭐 약간의 절충 이런 것들도 좀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뭐 사실 그런 좀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이종훈 실장 일단 이 대표가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임 전 실장의 어떤 요청을 그렇다면 뭐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을까요? 아니 어저께 분명히 이 선을 그었습니다. 입당도 탈당도 다 자유다. 네. 이거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니까 대표가 공식적인 답변에 준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 전 실장 아마 그 소식을 못 듣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수도 그렇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의 화면을 봤고 네. 또 자막도 보고 어떤 느낌인지는 사실 알았을 테죠.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하나 당의 공식적인 답변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송파갑도 한번 타진을 해봤다 이런 지금 사무총장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저께 임종석 실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 하필이면 송파갑과 관련해서 조재희 후보가 안수공천됐다, 전략공천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송파갑도 이미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재구의 요청이라는 것이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퇴로가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졌죠. 그렇죠. 성동갑은 전현희, 송파갑은 조재희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되는 곳들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재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천 번복이 됩니다. 공천 번복이 되는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공천과 관련돼서 배제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 공천과 관련된 재고 요청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임종석 공천 갈등 뭐 어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파워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친명 의원이요. 임종석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당시 탈당을 만류하면서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재명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 그때 물갈이 결심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상 하나의 정당은 언제나 당권 투쟁이 있습니다. 당권 투쟁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사람이 늘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의중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맞추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은 여러 목소리가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수렴해 가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우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자라는 것이 뭐 도의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됐었어야 됐는데 민주당의 지금 이 당권 투쟁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가치의 투쟁이어야 됐어야 됐다. 뭐 노선의 투쟁 내지는 정책의 투쟁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명분이 돼야 되는데 친명
친문 이런 식의 누군가와 가깝다거나 누구를 뭐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거나 그런 것으로 서로를 배제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뭐 당권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퇴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조용한 공천 그렇지만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시끄러운 변화라도 그 시끄러움이 비명, 이거 나를 잘랐으니까 아프다라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이 시끄러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비명 소리에 불과하고 당권 투쟁도 역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친문이죠. 윤영찬 의원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와 차기 대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문 전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감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뭐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역사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채취가 담겨 있는 당이고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 주인들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 집을 지켜나가야죠. 네네. 예. 네, 쭉 얘기 들으셨는데 문 전 대통령이 배신감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친명은 세입자 아니냐. 집주인은 친문이다. 집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참 같은 당인데 기가 찹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4년도부터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다른 직군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정치적 손해가 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계속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실 거면은 정치 저렇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좀 나쁜 정치 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할 수 있는데 모셨던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정도가 된다면은 그런 분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도록 놔둬야지 정쟁의 바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입자하고 임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고 지지자인 거고요.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인데요. 사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기득권적이다. 이런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이 말이 양측 진영에 아마 불을 붙였을 것 같은데 임 전 실장도 뭐 같은 입장, 자세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정말 박진영 위원장과 늘 토론도 하고 늘 부딪히지만 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세입자로는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은 언제나 변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냥 그 옛날 기득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정체돼 있으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력으로 이 당을 혁신해 나가느냐 그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론 영원한 임대자도 없고 영원한 세입자도 없습니다. 늘 당권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가 그 당의 일시적인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새로운 세력이 정말
무엇이냐에 대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 지지자들에게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네. 누가 대통령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 또는 뭐 클린턴이 됐다 그러면 시카고파, 그래서 누구 해서 어떤 세력이다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한총련을 위주로 한 뭐 경기도 남부연합 이런 식의 어떤 비판에서 사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뚜렷한 어떤 이슈라든지 뚜렷한 뭐랄까 뭐 앞으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했어야 됐다. 그런 것이 새로운 피에 대한 어떤 소개가 없었다라는 게 아쉽다는 거죠. 예. 임 전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얘기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임 전 실장이 지난 대선 때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고 요청받고 수락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거절해서 못했다. 친문계는 지난 대선 때 패배해놓고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없이 우리 없이 승리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의 바탕이 이제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실패론이 깔려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중도층들의 이 향배를 위해서는 유세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막을 쭉 지금 그래픽을 보면 실장님 네. 수락을 했는데 요청받아서 수락했는데 이재명 캠프가 또 거절했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대선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 공과가 어떻게 되고 또 이번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다 이것을 갖고 논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온갖 것들이 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지금 임종석 실장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누가 맞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하는 건 서로의 어떤 지분 다툼이라든지 또 이 정당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만 높이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당시 상황으로 진짜 돌아가면 네. 정말 금박 같던 상황에서 서로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서로 굉장히 부딪힌 충돌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한 달 전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잡고 이슈를 끌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충돌을 하는 양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모든 이슈가 자기네들한테 가 있고 대통령은 사실 거기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홀 좀 빠져들었거든요. 그런 삐걱삐걱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두고 지금 그때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해버리면 당의 어떤 방향, 당은 진짜 뭐 이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임종석 어떤 공천 배제 사태 때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여기에 좀 관심이 좀 쏠리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박진영 부원장님. 그래서 2월 4일 양산회동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떤 만남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오늘 좀 보도가 나왔어요. 문 전 대통령이 성공한 공천이 되려면 대표 측근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보도가 나와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을 지금 상황과 좀 빗대 보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없는 게 그 말을 언론에 전하시는 분들의 의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분이 아닌가. 그분들도 다 지금 출마 예정자들 아닌가요? 맞죠, 그죠? 그거는 국회의원이고 확인할 수 없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이 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고요. 임종석 실장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그랬어요. 공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임종석 실장 스스로가 이슈 메이커가 돼서 저렇게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는 586 공천 주면 안 돼. 다선들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임종석 실장을 공천 주는 순간에 당 지도부가 기존의 그 선거 방향을 짰던 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당 지도부의 권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나를 친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또 만들어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절충안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당 내외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언론 노출 빈도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해서 메시지를 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